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우리 몸의 진짜 중요한 화학 공장이죠. 바로 간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뭐 간 기능 검사부터 시작해서 좀 까다로운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아주 흔하게 쓰는 약의 해독제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간 건강을 한번 보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목표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정말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드리는 거죠. 간 기능, 그 숫자들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또 내 몸이 나를 공격할 때 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 흔히 먹는 진통제, 이게 또 어떻게 간을 위협할 수 있는지까지 좀 실용적인 정보랑 흥미로운 사실들 위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가볼까요? 간 기능 검사. 이거 건강검진표에 맨날 나오잖아요. 첫 번째 자료가 간 기능 관련 기능성 시험인데 제목부터가 약간 좀 전문적인 느낌이네요. 이거 좀 쉽게 풀어주시죠. 뭐 ALT, AST 이런 거요. 네, 그렇죠. 이게 건강검진 받고 나면 ALT, AST 수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이걸 그냥 간 손상 경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간세포가 딱 손상되면 이 효소들이 혈액 속으로 막 흘러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수치가 높다. 이거는 간세포에 무슨 문제 있나? 하는 그런 신호인 거죠. 아하, 간세포가 다쳤다는 신호군요. 딱 경보기네요. 그럼 ALT랑 AST는 그냥 같은 건가요? 둘 다 높으면 그냥 뭐 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요. ALT가 AST보다는 간에 조금 더 뭐랄까 특화된 경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ST는 심장이나 근육세포에도 좀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ALT만 높다면 간 말고 혹시 다른 곳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건요. 이 둘의 비율, 그러니까 AST, ALT 비율이 원인을 짐작하는데 약간 힌트가 되기도 해요. 비율이요? 네. 예를 들면 술 때문에 간이 좀 안 좋아진 경우엔 AST가 ALT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비율까지 본다니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ALP나 감마 GT, GGT라고도 하던데 이것도 간 검사 항목이 꼭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조금 다른 종류의 문제. 그러니까 간의 배관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배관 문제요? 네, 간은 담즙이라는 소화액을 만들어서 담관이라는 길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보내는데 만약에 이 길이 막히거나 좀 문제가 생기면 ALP나 감마GT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담즙이 잘 못 들어오고 정체될 때요. 그래서 간세포 손상, 즉 ALT, AST라는 좀 다른 측면의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간세포 손상 경보기는 ALT, AST고 배관 문제 신호는 ALP, GGT. 와, 비유가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럼 간이 실제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공장 가동 능력 자체를 보여주는 지표 같은 것도 있나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알부민 수치나 프로트롬빈 시간, PT 검사가 그 역할을 딱 합니다. 알부민은 간에서만 만드는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단백질인데 이게 부족하다는 건 간의 생산 능력이 좀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는 있지만요. 네네. 그리고 PT는 피가 얼마나 빨리 멎는지를 보는 건데 간이 만드는 여러 혈액 응고인자들이 부족해지면 이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간 질환에서 간 기능이 얼마나 확 떨어졌는지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그러니까 알부민이랑 PT는 간이라는 공장이 얼마나 제품,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응고인자 같은 걸 잘 만들어내고 있냐, 이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빌리루빈은 뭔가요? 황달이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빌리루빈은 오래된 적혈구가 파괴될 때 나오는 일종의 노폐물인데 이걸 간이 처리해서 담즙으로 내보내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담즙 나가는 길이 막히면 이 빌리루빈이 몸에 막 쌓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보이는 황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빌리루빈 수치는 간의 처리 능력하고 배설 능력을 같이 보여주는 지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복잡해 보였던 간 기능 검사 항목들이 손상 경보기, 배관 문제, 공장 가동 능력, 폐기물 처리 능력으로 딱 정리되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연구자들이 이런 간 기능이나 손상을 연구할 때 뭐 동물 모델이나 세포 실험 같은 걸 쓴다고 나오던데 이건 뭐 일반적인 건강 정보랑은 거리가 좀 있는 거죠? 아, 네. 그 부분은 사실 연구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라서 뭐 일반적인 이해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간 건강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어떤 한 가지 검사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혈액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나 환자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때로는 간 조직을 직접 조금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보는 그런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간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검사 결과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ALTST는 세포 손상, LBGT는 담즙 흐름 문제, 알부민 PT는 기능 자체, 이걸 반영한다는 그 큰 그림을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특정 질환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몸의 면역계가 거꾸로 간을 공격하는 병이 있대요. 자가 면역 간염, AIH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건 대체 뭔가요? 네, 정말 말 그대로예요. 우리 몸을 외부 침입자로부터 지켜야 할 면역계가 갑자기 우리 자신의 간세포를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병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아직 정확히는 몰라요. 진단은 좀 까다로운 편인데 일단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 아까 말한 ALTST가 높고요. 감마글로불린이라는 면역 단백질 수치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특징적인 자가 항체라는 것들이 혈액에서 발견되죠. 여기에 간 조직 검사 소견까지 다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원인, 예를 들어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뭐 약물 때문은 아닌지 이런 걸 꼭 배제해야 하고요. 면역계가 스스로를 공격한다니 와 진짜 황당한 병이네요. 정말 자료에 보니까 진단할 때 무슨 점수표 같은 걸 쓰기도 한다는데 이게 또 완벽하진 않다고요? 네, 맞아요. 진단이 좀 애매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점수 체계가 있긴 합니다. 여러 검사 결과를 점수로 바꿔서 이분은 자가면역 간염일 가능성이 높다 낮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근데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구예요. 예를 들어 다른 간 질환이 같이 있거나 아니면 좀 드문 형태의 자가면역 간염인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아, 결국은 의사의 종합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냥 퍼즐 조각 중 하나일 뿐이고 전체 그림을 봐야 하는 겁니다.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면역계가 문제니까 면역을 좀 억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우리가 흔히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 강력한 항염증 면역 억제제랑 아자치오프린이라는 또 다른 면역 억제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로 일단 염증을 빨리 확 가라앉히고 아자치오프린을 함께 써서 스테로이드 용량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거죠. 스테로이드 효과는 진짜 좋지만 부작용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태가 아주 심하지 않고 또 간경변이 없는 환자에서는 전신 부작용이 조금 덜한 부데소니드라는 다른 종류의 스테로이드를 아자치오프린과 함께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많이 나쁜 환자한테는 좀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자치오프린은 시작하기 전에 TPMT라는 효소 검사를 해서 혹시 부작용 위험이 높은 사람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 첫 치료가 잘 안 듣거나 뭐 부작용 때문에 쓰기 힘들면 그땐 어떻게 하죠? 다른 약도 있나요? 네, 그럴 때는 이제 2차 약제를 씁니다.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 줄여서 MMF라고 하는데요. 이 약이나 아니면 타크로리무스 같은 약들을 고려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MMF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MMF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MMF라는 약은 임신 중에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요.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정말요? 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아자치오프린은 비교적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제 선택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해야 하니까 정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거죠. 와, 치료법 선택하는데 임신 계획까지 고려해야 한다니 이거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치료가 잘 돼서 상태가 좋아지면 약을 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일부 환자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신중해야 해요. 보통 최소 2년 이상 약을 꾸준히 쓰면서
간 수치랑 면역 단백질 수치가 계속 정상으로 유지될 때 그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약을 끊기 전에 간 조직 검사를 해서 혹시 숨어 있는 염증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약을 끊더라도 재발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계속 면밀히 관찰해야 하고 만약 재발하면 바로 다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자가면역 간염 치료는 정말 외줄타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면역을 너무 억제하면 감염 위험이 커지고 또 덜 억제하면 병이 다시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 균형을 잡는 게 진짜 핵심이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의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죠. 끊임없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약 용량을 조절하고 또 부작용은 없는지 관리해야 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너무나 친숙한 약이죠.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의 주성분인데요. 이 약이 과량 복용했을 때는 간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해독제인 N-아세틸시스테인, 줄여서 NAC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세트아미노펜 왜 많이 먹으면 위험한 건가요? 아세트아미노펜은 사실 정해진 용량을 잘 지키면 아주 안전한 약이에요. 간에서 쉽게 처리돼서 몸 밖으로 잘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평소에 사용하던 주처리 공장이 그냥 꽉 차버리는 거예요.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다른 비상 처리 라인을 이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비상 라인에서 NAPQI라는 아주 독성이 강한 중간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독성 물질이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많이 먹으면 생긴다고요? 네, 맞아요. 평소에는 간에 있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일종의 해독 스펀지가 이 NAPQI를 재빨리 흡수해서 없애주거든요. 문제 없게. 그런데 아세트아미노펜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NAPQI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이 해독 스펀지가 금방 다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바닥나 버리는 거죠. 헐. 그럼 이제 남은 NAPQI가 갈 데가 없으니까 간세포를 마구 공격해서 손상을 입히고 심하면 간세포가 죽어버리는, 즉 괴사까지 일으키는 겁니다. 아, 그 해독 스펀지 글루타치온이 감당 못할 만큼 독성 물질 NAPQI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군요. 그럼 해독제인 NAC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건가요? 이거 완전 구세주 같은데요? 네, NAC는 정말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해요. 특히 약 먹고 8시간 안에 투여하면 간 손상을 거의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이게 여러 방식으로 돕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한 그 바닥난 해독 스펀지, 즉 글루타치온을 다시 만들어낼 재료를 직접 공급해줘요. 글루타치온 제합성을 돕는 거죠. 둘째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 독성 물질인 NAPQI랑 결합해서 독성을 없애주기도 하고요. 오, 셋째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원래 안전하게 처리되는 그 경로를 좀 더 활성화시켜주기도 합니다. 정말 다재다능하죠? 와, 정말 다재다능한 해독제네요. 근데 만약에 치료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에 보니까 중독 단계 같은 게 나와 있던데요?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은 시간이 지나면서 양상이 좀 변해요. 처음 24시간 동안은 메스껍거나 토하는 정도, 이런 가벼운 증상만 있거나 아예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위험성을 모르고 그냥 놓치기가 쉬워요. 하지만 2, 3일째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간 손상이 나타나면서 황달이 오고 간 수치가 막 치솟기 시작해요. 그리고 3, 4일째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이때 심하면 간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는 전격성 간부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다행히 이 고비를 넘기면 간은 또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꽤 좋아서요. 한 1주에서 2주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지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확 나빠진다니 이거 진짜 무섭네요.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하고 그 NAC를 쓸지 말지 결정하나요? 일단 환자가 얼마나 약을 먹었는지 그리고 약 먹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정확한 양을 모를 때가 많으니까요. 보통은 약 먹고 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피검사를 해서 혈중의 아세트아미노펜 농도를 잽니다. 이걸 루맹메트 노모그램이라는 어떤 기준 그래프에 딱 대입을 해봐요. 그래서 농도랑 시간 경과를 보고 이 정도면 간 손상 위험이 높겠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NAC 투여를 시작하는 거죠. 네. NAC는 먹는 약, 즉 경구로 한 3일 동안 주거나 아니면 주사, 정맥 주사로 21시간 동안 줄 수가 있어요. 먹는 거랑 주사 중에 그럼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빨리 치료를 시작하고 환자가 먹을 수만 있다면 효과는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사는 이제 먹기 힘든 환자들, 예를 들어 심하게 토하거나 의식이 없거나 임신부 같은 경우엔 꼭 필요하고요. 또 약효가 좀 더 빨리 나타난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요?
NEC 그거 좋은 약 아니었나요? 맞아요. 좋은 약인데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순 없죠. 특히 정맥 주사로 줄 때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이라는 좀 알레르기 비슷한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나필락시스요? 네, 비슷한 반응인데 피부가 확 빨개지거나 두드러기가 나고 심하면 숨쉬기 힘들어지거나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죠. 이게 주로 주사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요즘에는 처음 주입 속도를 좀 찬찬히 1시간 정도로 늘려서 이런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먹는 약은 맛이랑 냄새가 좀 역해서 메스껍거나 토하는 게 주된 문제고요.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용량 계산을 실수해서 NEC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흔한 약이라고 그냥 얕볼 게 아니네요. 아세트아미노펜도 과량 복용은 정말 위험하고 다행히 NEC라는 좋은 해독제가 있지만 이것도 신속하면서도 또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는 거군요. 역시 약은 설명서대로 정량만 먹는 게 최고네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모든 약은 안전하게 사용될 때만 약이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간 기능 검사 수치들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자가면역 간염이라는 좀 까다로운 질병, 그리고 아주 흔한 진통제의 숨겨진 위험과 그 해독제까지 간 건강의 여러 단면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본 것 같아요. 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얼마나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할 수 있는지 좀 느끼셨을 겁니다. 검사 결과를 이해하는 눈, 또 특정 질병의 복잡성, 그리고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각자 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특정 검사나 질병, 약물에 좀 집중했지만 여기서 한 발짝만 딱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평소 식습관, 스트레스 정도, 아니면 사는 환경 속에 있는 화학물질 노출, 심지어 우리 장 속에서 하는 미생물 상태까지. 이런 아주 일상적인 요인들이 오늘 이야기한 그런 간 기능 지표나 질병 위험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까요? 자료에는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앞으로 간 건강을 이해하는데 더 깊은 통찰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네요. 간 건강은 정말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또 알기 쉬운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탐구하세요.